바로 갈까요? 네. 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인데 부동산의 네. 경우 이 매수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금리죠. 금리. 네, 물론 정책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데 네. 규제가 정말 매수세를 전환시킬까? 그러니까 대세적인 전환은 어렵습니다. 일부에 해당하는 전환은 있죠. 네.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13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데 네. 나 17억짜리 아파트로 살고 싶어. 이사 가고 싶어. 네. 근데 3억의 대출이 필요해. 네.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규제가 완전히 완화돼서 이들한테도 대출 3억 받아서 17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매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큰 그림은 아니지만 일부에 해당하는 국한된 규모에 있어서는 이 규제 완화가 매수세를 자극할 수는 있죠. 결국 대세 흐름은 대세랑은 관계가 없고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가 또 규제를 풀었다가 또 규제를 만들었다가 또 풀었다. 이게 시장에 교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발 좀 시장에 내버려 두세요. 네. 규제를 왜 만들었다가 풀었다 하는 겁니까 도대체. 놔두세요 시장에. 규제 가지고 매매 가격을 잡을 수 없어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네. 2020년에 규제 역사상 그만큼 규제 도입한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없죠. 규제를? 예. 근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집값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규제 때문에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이상하게 그런 시장을 교란하는 규제가 생겼으니까 푸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닐까요? 근데 규제를 도입했을 때 네. 집값이 안 잡혔듯 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이 다시 한다는 거죠. 건다. 그거를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규제 완화가 결국은 규제 대상이 됐던 지역이 어디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규제 대상이 됐던 지역에 규제 완화를 도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교란을. 자, 규제 대상이 됐던 지역들은 소위 이 투기를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네. 투기자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예를 들어 다주택자는 투기자야. 어떻게 다주택자가 투기자입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네. 근데 다주택자가 투기자야. 그래서 그 투기 세력이 많아. 여기를 규제 지역으로 해야겠어. 조정 대상 지역, 규제 뭐 과밀 지역 선정해요. 그럼 거기에 규제가 집중됐었잖아요. 그런데도 가격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의 규제를 풀면 이 지역만 가격이 오르겠죠. 이게 원하는 방향이에요? 전체적인 가격을 못 잡고 특정 지역만 더 오르게 해주는 게 그렇죠. 그게 바라는 방향이냐고요. 아니죠. 예. 그게 진짜로 교란이라는 거, 교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네요. 저도 뭐 전 정부와 현 정부 이어서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제를 풀었다가 제발 좀 시장에 놔두고요. 네. 그리고 규제를 도입해서 정책을 도입해서 그 대세적인 흐름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면 이제 좀 시장에게 가격은 놔두고 가격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그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쓰였어요. 그거는 역대 어떤 정부랑 상관없이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주거 안정 대책이니까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가격을 통제하려고 듭니까? 그 부동산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표지에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은 가격 잡으려고, 아니 가격 올리려고, 네. 가격 덜 떨어뜨리려고. 가격이에요. 왜 관심이 가격입니까? 가격은 걱정하지 마세요. 가격은 시장에 두세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아서 폭등할 때 그것으로 야기되는 주거 불안 문제,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야기되는 또 다른 주거 불안 문제. 예를 들면 지금처럼 가격이 조정될 때 주거 불안을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예요? 깡통전세죠. 그렇죠. 그러면 깡통전세 같은 그런 불협화음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이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냐 이거예요.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제가 21년 전망서에 거기다 제가 어떤 문구를 넣은 적이 있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흐를까? 이 정책은 바가지로 물 퍼서
위로 던지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어. 대세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물만 여기저기 튀게 만들어요. 네. 소모적인 되게 좋은 비유시네요. 그 정책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 풀었다가 규제 완화했다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매매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당초 전제가 잘못 세팅된 거네요.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네. 아랫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지다 보면 네. 물이 거꾸로 흐르겠지라고 착각한 거죠. 네. 그게 실패인 거예요. 실패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여나 여러분들 절대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둘 다 정책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역시 바가지로 물 푸고 있어요. 둘 다 지적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서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실장님인데 부탁드립니다. 전혀 아니실 거라고. 네.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네. 어떤 정책을 비판해 버리면 그렇죠. 이제 역시 그 정부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니까 제가 뭐 저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해해 버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안 들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객관성을 잃게 되실까 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발 편집하지 마시고 내보내 주세요. 정치적으로.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은 나중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이제 270만 호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을 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도 대세 흐름을 막거나 아니면 대세 흐름을 심화하거나 하지는 못할까요? 270만 호가 차질 없이 공급이 되면 네. 대세 흐름 이런 하락장 이걸 더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그 너무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공급이 이렇게 쏟아져요. 네. 안 팔리는데 쏟아져요. 그럼 신규 분양이 쏟아지면 기존 주택 공급은 팔릴까요? 미분양이 난린데 네. 기존 주택이 팔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 하락장을 확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은 이제 270만 호 아무리 빨라도 24년이에요. 네. 실제 윤석열 호 부동산 공급은. 네. 근데 지금 공급은 문재인 호 공급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시차가 있잖아요. 네. 인허가 받고 아무리 속성으로 가더라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아무리 속성으로 가도. 네. 근데 지금은 이거 자체가 좀 지연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역시 민간 건설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꺼리죠. 그렇죠. 이 높은 금리에 시장도 안 좋고 또 중요한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부동산 PF 이거잖아요. 네네. 이게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자금 조달이 아예 안 돼요. PF라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빌려다가 네. 나중에 분양이 완료되면 그걸로 돌려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이 완료가 안 되면 돌려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안고 결국 PF로 자금을 지원을 안 해줘요. 융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까 채권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 건설 안 해야겠네 라는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최대한 늦게 해야겠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270만 호가 뭐 차질 없이 공급되리라고 생각은 사실 안 듭니다. 네. 국면이 이렇기 때문에 네. 호황기에는 차질 없이 공급이 될 거예요. 오히려 원했던 시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먼저 빨리 공급해가지고 빨리 분양가를 올려서 돈 많이 벌어보자 건설사들이. 근데 이 건설사들이 계속 좀 뒷짐지죠. 뒷걸음치죠. 차질 없이 공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봐야 아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지자체가 같이 또 동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공급될지 여부는 몰라도 전제를 차질 없이 공급된다. 270만 호 공급. 그것은 부동산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수도권에서 뭐 지금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분양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굉장히 오래 갈 만한 현상인가요? 아 미분양 주택이 네. 이토록 가파르게 폭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에도 꼭 강하게 제시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그래프라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네. 근데 그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다. 그 집값이 반드시 어떨까요? 폭등하는 거예요. 네. 2020년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21년에는 21년 전망서 낼 때도 그랬고 집값 상승세가 이제 조금 둔화된다. 네. 그 정점에 이른다. 그때 미분양 주택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22년에는 집값이 떨어진다. 미분양 주택이 폭증하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 증가하죠. 근데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이고 제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공급 많이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정책을 발의한 이후 당장 입안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네네. 국민들이 데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공급을 더 하느냐 예를 네. 들어서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차질이 계속 있다 보니까 22년 연내까지 문재인호 아파트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22년 지금 중반부터 공급이 됐어요. 네. 그리고 23년에도 문재인호예요. 그리고 24년에는 윤석열호예요. 네. 그게 같이 바톤 터치하듯이. 아.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끊기지 않고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공급 사이드를 전망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것을 어떻게 전망하냐? 국토교통부에 가시면 인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여실히 그걸 2년 정도 선행해서 보여줘요. 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인허가 건수가 줄다가 20년 이후로는 인허가 건수가 늘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20년까지 줄었으니까 2년 정도 후행하니까 건설 공급은 당연히 22년까지는 공급이 줄다가 네. 22년부터 공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조. 2년 정도 렉이 있는 거예요. 타임렉. 그렇죠. 그렇게 보면 기존 주택 공급 말고 이 신규 주택 공급을 전망할 수 있는데 이 공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고 특히 기존 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집 팔고 저 동네로 이사 가야 된다. 대전 사는 사람인데 이 집 팔고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데 부모님 옆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 집이 안 팔려서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게 여실히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지금 공급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 공급 의사도 강하거든요. 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 주택은 상당 기간 이 가격을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다시 상승한다라는 시그널로서 판단하실 때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2달 연속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이건 좀 좋은 시그널, 네. 매수 시점이라는 시그널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공급까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공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이 계속 떨어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30의 이런 뭔가 무주택자들, 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PIR이라고 하죠, 지표가. 그 PIR이 결국 나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데 이게 계속 고점을 향해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 21년, 22년 나름 소득은 늘고 그렇죠. 가격의 조정이나 상승세는 좀 주춤해지니까 이게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제 추천드리기로는 23년 한 해는 일단 적어도 한 3분기까지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기회가 되면 내년 3분기쯤에 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선행 변수로 전망할 수 있는 게 23년 거의 뭐 11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향후 1년간은 조정률이 완화되든 더 증폭되든 그거 상관없이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전세를 연장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전세를 연장하는 게 좋죠. 전세를 왜냐하면 언제 이게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또 미분양 주택이 많이 쌓여서 네. 분양가가 계속 조정되면 네. 또 그때가 이제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매수하는 시점을 좀 고를 수 있도록 나를 지금 1주택자면 내가 원하는 매수 시점을 못 골라요. 네. 이 집을 팔아야만 이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유연하게 못 만들어요. 나를 무주택자로 만들면 매수 시점을 상대적으로 쉽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을 단기로 계약을 하셔서 네. 1년이나 이렇게 단기로 계약하시면 전세 계약일로부터 앞으로 3개월, 뒤로 3개월 네. 문제없이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앞뒤로 6개월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 굉장히 유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시기보다 저는 1년으로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 전세 계약이면 곧 내가 좀 매수하고 싶은 그 시점이 왔을 때 또 매수하고 싶은 그 분양 물량이 있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1년간은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일단 실장님 쓰신 책도 보면서 좀 공부를 일단 해놓는 시기로 삼아야겠네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딱 오는 시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 집 마련의 시점은 23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혹여나 제가 24년 1분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1분기를 보면은 제가 23년 끝자락에 사시라고 하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네. 당분간은 어쨌든 그 매수 시점을 좀 지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지금 경제 공부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23년만큼 경제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 없습니다. 이걸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 동안 이토록 고금리를 다시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장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2050년까지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망이 아니고 KDI나 OECD나 기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물가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금리를 채택한 것인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고 혹은 목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텐데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고금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인생에 다시 이런 금리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면 23년에는 현금을 많이 저축을 하셔라. 네. 23년에도 저축입니다. 네. 물론 주식 오르는 거 아닙니까? 주식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축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네. 저축 수익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행 금리가 5%예요. 그렇죠. 네. 저축 금리가 특판 상품 같은 거 알아보시면 지금 10%를 넘는 특판 상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특판 상품 그거는 한 달에 뭐 20만 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판 상품 여러 개 하면 돼요. 풍차 돌리기라고 하죠. 요즘. 여러 개 하면 돼, 동시에. 예를 들면 예. 어떤 일이 있어도 23년 3분기까지는 금리를 동결해 나갈 것이니까. 네. 만약에 동결을 안 하고 인하한다 하더라도 3분기 끝자락이나 4분기 들어서 할 거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지금부터 1년 정도의 적금 이렇게 해서 돈을 좀 현금을 장전해 놓으셨다가 그 즈음에 좀 23년 중후반부에 이제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어떤 투자를 할까를 좀 그때부터 고민하시고 공부하셔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제 실장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을 동행한다고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저축을 하면서 뭐 이제 그 전반적인 경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네. 이럴 때 좀 저축을 하셔서 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뭐 저도 책에도 그 한두 가지 변수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금리만 갖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이제 거시경제 환경, 주로 금리예요. 그리고 수요 측, 공급 측, 제도 정책 측. 이 네 가지 요인을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거만해지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여러분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딱 어디 내려다보는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그렇게 23년에는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네. 좀 거만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겸손해지는 시간 말고요. 물론 마음은 겸손하되 네. 머리는 거만하시라. 마음은 한없이 겸손하셨으면 좋겠지만 네. 예. 거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 네. 내가 진짜 잘 보이는구나 네.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2023년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그레이트 리세션일지 몰라도 저희는 좀 뭐
좀 더 그레이트 피플이 될까요? 뭐 이런 게 되면 네. 좋겠네요. 결국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 때 다 같이 얼어붙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오면 다 동상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겨울인데도 반팔 입고 나가면 동상 걸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 아시겠죠? 네네.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상황에 걸맞는 준비를 하면 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를 아예 파악하지 못하는 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1년 끝자락에 대출 이만큼 끼고 집 덜컹 샀죠. 네. 그때부터 이자 상환 부담 커지죠. 그때부터 집값 떨어지죠. 결국 지금 어떤 기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갈지를 가늠하지 않은 채 덜컹 결정한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뭐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국면의 변화를 좀 아시고 나는 그 국면이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나는 어떤 기점에 서 있나 네. 그걸 좀 판단하는 시간. 네. 그게 경제 공부죠.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한 의사결정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나와주실 거죠? 또 나와야죠. 네. 불러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